판매를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던 청와대는 백악관 발표를 부인하면서 우리 국방력 강화에 대한 원론적 얘기라고 선을 그어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한일 정상은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우리 군은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척돼 있어서 2년이면 초강력 미사일의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지만 여당은 철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당은 북한 핵실험 이후 거세지는 야당의 안보 공세 차단에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에 이어 함몰 지진이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를 기상청이 이틀이 지나서야 공식 발표했습니다. 뒷북 발표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댔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무너져 환경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중국 연구팀이 경고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핵실험의 폭발력이 우리 추정치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하면서 문화예술인들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이런 사실을 특검조사 당시 털어놨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번 추석은 역대 가장 긴 열흘 연휴가 됐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는 중소기업 종사자나 비정규직들이 많아 소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2명이 아닌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걸 비롯해 초기 수사가 부실해 보복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리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 정부 때 유명무실해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미국 정상이 어젯밤 전화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가 끝난 뒤에 미국이 한국에 수조 원대의 무기를 팔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우리 청와대 발표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그럼 미국이 뭐라고 했는지 먼저 그 자세한 내용을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이후 백악관이 낸 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먼저 주요 의제인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이 수조 원대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념적 승인이란 표현은 의회에 최종 승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무기 종류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일 한미 정상 통화 이후에도 한국의 군사장비 구매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계획된 군사장비라는 표현을 써서 이미 팔기로 한 걸 승인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계획에 없었던 새로운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한국의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을 풀어주는 대가로 무기 판매를 얻어내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언하는 등 동맹 차원의 핵심 현안을 미국의 경제적 실익과 연관시켜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발표 역시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할 건 하되 비용은 분명히 청구하겠다는 트럼프식 외교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이런 백악관의 설명과는 달리 청와대는 어제 전화 통화에서 무기 도입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기 도입 협상을 시작하자는 원론적 차원의 이야기였다는 건데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청와대 반응은 남승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무기 구매 계획을 승인했다는 백악관 발표가 전해지자 청와대는 확인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1시간 반 뒤 청와대는 어제 정상 간 통화에서 무기 도입 협의는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발표 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겁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논의해온 한국의 첨단 무기와 기술 도입 문제를 언급한 걸로 보인다며 수위를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무기 도입 문제를 한국의 방위력 증강 차원에서 함께 승인한 것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청와대는 이를 뒷받침하듯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 타격,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된 한국군 삼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이 필요한 첨단 무기나 기술 도입을 미국이 지원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탄두 중량 제한을 풀어주는 대가로 한국에 대량의 무기 판매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미국은 어떤 무기를 팔 건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말을 분석해보면 미국이 틀어쥐고 있는 핵심 기술을 우선 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 기술을 풀고 나면 그 뒤에는 무기를 사라는 압력이 이어질 텐데 지금으로서는 사드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대전 초기 북한 장사정포와 화력전을 펼칠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는 사실 반쪽짜리 전력입니다. 유도탄, 무유도탄을 모두 쏠 수는 있지만 한 발에 900발의 자탄이 내장돼 축구장 3배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무유도탄은 미국이 기술 이용을 허락하지 않아 탄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파 교란에도 미사일 같은 무기의 위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군용 GPS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잘 팔지 않습니다. 사업마다 각기 기술 수출 승인을 받감으로써 한국 무기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게 개념적 무기 수출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무기 기술을 받으면 미국 무기를 사라는 압력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미사일 요격 체계 사드와 패트리엇 MSE가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드의 수출 계약 실적은 중동 4개 포대가 전부입니다. 미국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라도 사드를 팔아야 하는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구매 영순위 국가로 꼽힙니다. 패트리엇 3보다 요격 고도가 10km 정도 높은 패트리엇 MSE는 미국 정부가 이미 우리 정부의 구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엇 MSE를 제작하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해외 판매팀 직원들이 현재 대거 방한한 것으로 알려져 방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이 60대를 사려다 예산 부족으로 40대만 계약한 스텔스 전투기 F-35A도 군이 추가 구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지난 2001년까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는 180km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가 800km까지 늘었지만 이 사거리가 늘면 반대로 탄두 중량은 줄이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이 이 중량 제한을 풀기로 합의를 했는데 군 당국은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척돼 있어서 탄두 중량을 늘리는 건 2년이면 전력화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300km 현무2A의 탄두 중량은 1.5톤 정도입니다. 우리 군의 기술력으로 탄두 중량을 2톤까지 늘릴 수 있는데 중량 2톤의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유도폭탄보다 2~3배나 큰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2톤의 탄두가 마하 7, 8 정도의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투기에서 떨어지는 폭탄보다 더 위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거리 800km인 현무2C의 탄두 중량을 2톤 가까이 늘리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추진체와 소재, 유도기술 등을 다 갖추고 있어서 한미 정상 합의에 따라 지침만 개정되면 곧바로 새로운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무2C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늘리는 작업은 이미 설계 등 관련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무2C의 탄두 중량이 2톤으로 늘어나게 되면 남쪽 지역에서도 북한의 전 지역에 주요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 지유가 숨을 수 있는 지하 벙커까지 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2C의 탄두 중량을 늘리는 작업은 설계와 시험 발사에 각각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년 안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에선 전술 핵 재배치 논란이 뜨겁습니다. 보수 야당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전술 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여당 대표는 철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 역시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소식은 권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핵에는 핵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배치를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가 공식 입장입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하는 철없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전술핵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몇 차례 오락가락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효과적인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오늘 외교부의 국회 보고에선 전술핵 배치뿐 아니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 문제까지 거론됐습니다. 전술핵이든 아니면 한반도 근해 핵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을 상시 배치해라. 그런데 왜 우리가 NPT 10조 1항에 의해서 탈퇴선을 못합니까? 우리 정부 정책의 어떤 포지션이 이동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차갑게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서둘러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전술핵의 재배치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계속된 요구와 국방부와 외교부 간의 미묘한 입장차 등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또 그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능력까지 키우면서 이제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지 김웅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 주장대로 원자탄 파괴력의 수백 배인 수소탄 개발까지 이루어졌다면 그건 곧바로 남북 간 군사력 균형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핵 앞에서는 재래식 전력이라는 게 초락이 거지없기 때문에 균형은 깨졌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 냉정하고 정확할 것이고요. 핵무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전략은 역시 핵무기를 가짐으로써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핵 개발에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북한 비핵화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부정적입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억지력을 끌어올릴 방안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 유사시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전략무기 전개와 정례 배치 등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독자 대응 전략인 삼축 체계, 즉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체계의 조기 구축도 시급합니다. 특히 미사일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게 될 만큼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은 필수입니다. 군은 이를 위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정밀 탐지할 수 있는 정찰 위성 개발 작업도 서둘러 2023년인 전력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우리 기상청이 북한 핵실험 8분 뒤에 발생한 함몰 추정 지진을 제대로 관측하지 못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기상청은 2차 지진이 있었다고 늑장 발표했습니다. 중국, 미국은 이미 파악했던 걸 우리는 왜 놓쳤던 건지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상청이 뒤늦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제 핵실험으로 인공지진이 발생하고 8분 34초가 지난 뒤 규모 4.4의 2차 지진이 감지됐다는 내용입니다. 그제와 어제 중국과 미국이 발표한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늑장 발표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댔습니다. 2차 지진의 신호가 미약해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함몰 지진에 대한 분석은 핵폭발 후 9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작됐습니다. 메인 주된 인공지진을 분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실제 저희가
분석했던 것은 월요일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분석했던 겁니다. 또 다른 지진 감시 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의 보고를 놓쳤거나 무시한 정황도 엿보입니다. 핵폭발 당일 오후 6시 반쯤 지질자원연구원은 기상청에 붕괴 지진으로 보이는 현상이 8분 뒤 관측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단순한 이메일로 판단했습니다. 미국과 중국보다 핵실험 관련 지진 분석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드러난 만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 핵실험과 연관된 지진 관측과 보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이 우리 국방부 추정치의 2배가 넘는다는 중국 연구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져 방사능 유출이 우려된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습니다. 베이징 편상우 특파원입니다. 중국 과학기술대학 지진실험실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 폭발력이 TNT 108킬로톤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50킬로톤이라는 우리 국방부 발표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는 조사 결과 이번 핵실험의 위력이 나가사키 원폭보다 8배 가까이 더 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상도 당초 추정했던 70킬로톤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これが少し情報に修正される可能性もあります。とすれば今回の破壊力能力というのはさらに大きなものと推定することになります。 중국 연구팀은 또 핵실험장의 붕괴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핵실험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데다 6차 핵실험의 위력이 강력해 핵실험장이 붕괴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핵실험 8분 뒤 갱도 일부가 무너져 내려 생긴 걸로 추정되는 함몰 지진을 즉시 관측해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산 전체가 붕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돼 중국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 환경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측은 북한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며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틀 만에 안보리 회의가 신속하게 소집됐습니다. 각국 대사들의 강경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His abusive use of missiles and his nuclear threats show that he is begging for war. We must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to change its policy. 미국은 이번 주 새 대북 결의안 초안을 이사국들에게 회람시킨 다음 주 월요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 또는 차단하는 조치를 결의안에 넣고 싶어 합니다. 북한의 돈줄인 섬유 제품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완전 철수 등도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半岛问题必须和平解决。中方绝不允许半岛生乱生战。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제3국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석탄과 철광석 등 수출 금지 광물을 몰래 팔아왔다는 유엔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3천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겁니다. 중국은 오늘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추가 제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 대북 제재 논의가 미국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돈줄 죄기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산 광물과 해산물 등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 보입니다. 정성엽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북중 접경지역 둥강시의 해산물 집한장은 곳곳에 빈 점포가 눈에 띄는 등 예전의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의 금어기였는데다 북한산 해산물 수입이 지난달 15일부터 공식적으로 금지된 상태라 물량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암암리에 북한 어부들이 잡은 이 개나 조개류들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압록강 위에서도 밀수는 공공연했습니다. 북한 어민이 갓 잡은 조개류를 강 위에서 중국인들에게 직접 파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압록강을 오가는 중국 유람선에 나룻배를 타고 접근해 북한산 담배와 술 등을 판매했습니다. 중국 화폐로 거래했고 유람선 한 척만 해도 거래량이 꽤 많았습니다. 자, 이곳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오가는 이른바 생계 차원의 북중 교육은 이전과 다름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무역상들은 최근 북한 무역상들이 물품 대금을 갚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고언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육은 나름의 생존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국정원이 개입한 사실이 김기춘 전 실장 등의 1심 판결로 드러났죠. 문화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고 청와대 문체부와 공유하며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했다는 건데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서 일반 민간인들까지 사찰하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1월 국정원 요원 A씨를 외부로 불러 극비리에 조사했습니다. 문체부를 담당했던 A씨는 자신이 업무를 맡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정원이 문화예술인에 대해 신원조회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일반 문화예술인에 대한 신원 검증을 문체부로부터 요청받았고 2014년 하반기부터 그 빈도가 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문체부 관련 사업 심의위원이나 문체부 산하단체 비상임이사, 문체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자까지 신원검증도 했다고 답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나 공공기관장도 아닌 일반 민간인들까지 국정원에서 이른바 사찰을 벌였다는 겁니다. A씨는 문체부에서 신원검증을 의뢰받으면 담당 부서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메일로 보낸 뒤 회신을 받아 다시 문체부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해선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서버를 열어 관련 보고서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TF는 앞으로 A씨 등 관련 직원들을 조사해 위법성이 확인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검찰도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청와대와 국정원도 관련돼 있었다고 폭로한 사이버사의 전직 간부가 검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이 간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때에도 댓글 공작이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수뇌부에 거의 매일 보고가 됐고 국정원의 자금 지원도 있었다고 폭로한 김기현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총괄 계획과장. 특수작전활동비라나 5만 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확대돼가지고 아마 25만 원 나오는데 그 25만 원 이제 수사가 입증되겠죠. 이제 왜 확대를 했는가?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씨를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군 사이버사와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밝혀내려는 겁니다. 국정원이 군의 댓글 공작까지 총괄 지휘했는지, 원세훈 당시 원장이 자금 지원 등을 알고 있었는지가 규명 대상입니다. 김기현 전 과장은 2012년 대선 뒤에도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을 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김병관 후보자를 칭찬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로 생각난 것은 김관진보다 김병관이가 더 전략가다. 재조사 방침을 정한 국방부는 청와대와 국방부 수뇌부 보고 등 폭로된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자료 수집 등 기초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 한글날까지 최장 열흘 연휴가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쉴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에게만 해당합니다. 대기업은 노사 합의로 임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중소기업 종사자나 비정규직에겐 꿈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에 대한 엇갈린 반응, 곽상은 기자입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에 이 백화점 영업팀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로 다양한 이벤트 준비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나흘 연휴가 되면서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휴일에 도심에서 보내는 패밀리 고객을 타겟으로 한 체험형 이벤트나 프로모션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행과 숙박, 요식업계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예약 마감된 상황이고요. 일부 지역만 추가적인 예약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부채에 대한 이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연휴 가운데서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중소 제조업체들도 이번 연휴를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중소제조업의 47.3%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대기업들 배려가 없으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그 연휴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최장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또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언론에 공개되지 못하게 압력을 넣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 여학생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한 폭행으로 뒷머리 3곳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지난 2일 오후 폭행 당시의 CCTV 동영상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철제 의자에 쇠뭉치, 소주병까지 동원해 1시간 넘게 무자비한 폭행이 있었는데도 경상만 입었다고 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CCTV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될까 봐 소유주에게 회유와 압력까지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말이죠. 전원을 내놨구나. 경찰은 또 가해 여학생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14세 이상이었습니다. 더구나 가해 여학생 4명 가운데 2명은 이미 지난 4월과 5월 특수절도와 공동폭행 혐의로 모두 보호관찰 중이었고 지난 6월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해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겁니다. 신임 부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숨김없이 투명하게 알 것은 알리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경찰의 수사 행보는 정반대였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가해 여학생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강릉에서도 10대 소녀가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7시간 넘게 끌려다녀야 했던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재근 기자입니다. 입술이 퉁퉁 부은 10대 소녀를 향해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이 날아갑니다. 17살 A양은 역시 10대 친구와 후배들에게 7시간 넘게 끌려다니며 무자비하게 폭행당했습니다. A양은 얼굴 곳곳에 상처가 나고 눈과 입술 주변이 퉁퉁 부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새벽 강릉 경포해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A양을 폭행했습니다. A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가해자 6명은 15살에서 17살까지의 소녀들로 1명 빼고는 모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A양이 신고할까봐 휴대전화를 모래 속에 파묻기도 했습니다. 또 A양을 자취방까지 끌고 가 때리는 등 폭행은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A양은 다음 날 양양의 한 해수욕장까지 끌려갔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못 가고 불안해하면서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았어요. 7월 18일 릴 고소 접수받은 후에 피의자 6명을 특정지었습니다. 5명은 소재 발견해갖고 조사를 마쳤고 1명은 가출 상태라 소재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공동상해와 공동감금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소설 즐거운 사라의 작가 마광수 씨가 오늘 낮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지연 기자입니다.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가 오늘 낮 1시 50분쯤 자택인 서울 동부이촌동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산을 시신을 발견한 가족에게 넘긴다는 내용과 시신 처리를 그 가족에게 맡긴다는 유언장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사 도우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1951년 서울에서 태어난 마 전 교수는 윤동주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으며 28회 교수로 임명될 만큼 촉망받는 국문학자였습니다. 1977년 등단해 시집 가자 장미여관으로 에세이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등 4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권태, 광마일기, 또 최근에 게 즐거운 사라. 근데 이 즐거운 사라는 지금 못 팔고 있어요. 바로 이 작품, 1992년 발표한 소설 즐거운 사라가 외설 논란에 휩싸이면서 고인은 음란물 제작 유포 혐의로 구속됐고 대학에서도 해직됐습니다. 이제 항상 저는 어떤 원흉이랄까 시작한 그런 거를 좀 찍혀 있다 이런 걸 느껴요. 사면 복권돼 학교에 복직했지만 이후에도 해직과 복직이 반복됐고 지난해 정년 퇴임까지 한 뒤에는 깊은 우울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자유주의자. 고인의 빈소는 순천향병원에 마련됐습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요즘 공공기관 취업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그걸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감사한 결과 사장 조카나 국회의원 비서관이 이른바 갑질 취업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강원랜드 채용 공고입니다. 수질 환경 분야 전문가를 뽑는데 안전기사 자격증 소유자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를 뽑기 위한 맞춤형 채용 공고였다는 게 감사원이 내놓은 결론입니다. 최흥집 당시 사장은 강원랜드 현안이던 폐광지역 특별법 기한을 늘리는데 김 씨가 도움을 줬다며 채용을 지시했고 담당 직원에겐 문제없이 채용될 수 있게 업무 처리를 잘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채용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채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최 전 사장과 당시 인사 담당자를 검찰에 넘겨 부정청탁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채용 절차를 추진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업무 처리로 판단하였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식으로 53개 공공기관을 조사했더니 100건의 채용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석탄공사 권혁수 전 사장은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조카를 합격시켰고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자신의 학교 후배를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8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10건, 16명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 여성을 고기처럼 포장한 기이한 조형물이 전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만든 공포 체험전의 전시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온몸에 피를 묻힌 여성이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의 조형물입니다. 스티로폼 용기 위에 랩을 감싸고 좀비 미트라는 제품명과 함께 바코드와 가격표까지 붙여놨습니다. 마치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를 연상케 하는 이 조형물은 지난 1일 잠실 롯데월드에 설치됐습니다. 방문객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청소년은 물론 어린이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사람 이렇게 그냥 시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요즘은 막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은데. 인터넷에서도 해당 조형물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고 롯데월드엔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다음 달 31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공포체험 기획전을 열었는데 특수분장을 맡은 외주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물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수집하고 관람하고 보는 거를 넘어서 가지고 실행행위를 하는 거예요. 실제 물건을 보고자 하는. 인천 초등생 사건 같은 것 경우가 이제 그렇게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논란이 확산하자 롯데월드는 어제 오전 문제의 조형물을 황급히 철거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어제 식약처가 여성환경연대가 유해성 실험을 한 생리대 제품명을 공개하면서 그 실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여성환경연대와 해당 교수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식약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8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것만으론 생리대 부작용을 밝히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성분 조사와 역학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이옥신, 퓨란, 잔류 농약, 향유 등이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전 성분을 조사함으로써 생리대 유해 성분을 규명해야 한다. 식약처가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성 실험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한 데 대해 실험을 주관했던 김만구 교수가 정면 반박했습니다. 분석과학적인 데이터에 관해서 더 이 얘기를 더 의혹을 갖는다면 나오시라. 제가 이러한 방법들은 ISO의 분석 방법들입니다. 김 교수는 또 유한 킴벌리가 연구비를 후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성환경연대가 소셜 펀딩으로 마련한 220만 원으로 실험했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작용 논란인 릴리안 생리대 제조사 깨끗한 나라가 김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식약처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SBS 장선입니다. 정부가 8일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에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명무실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키고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박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를 건축비와 택지비 이내로 묶는 상한제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해 분양가 안정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석 달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는 지역 가운데 분양가나 청약 경쟁률, 주택 거래량에서 과열 양상을 빚는 곳이 대상입니다. 서울, 강남 등 투기 과열지구 상당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고분양가 문제들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그런 것들이 내 집 마련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주택시장의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짐에 따라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분에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공급 부족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8.2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진정되지 않고 투기 수요가 몰렸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내일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부산 전역과 인천, 안양, 고양시 일부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해 집값 불안이 나타나면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후보 지역까지 발표한 건 시중의 유동자금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이 담당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매를 성추행해온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 전담 경찰관이 성추행 가해자로 붙잡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곡성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 3학년생 자매는 최근 한 남성이 자신들을 성추행했다며 상담사에게 털어놨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다름 아닌 학교 전담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학교 전담 경찰관 A 경위는 조송 과정에서 자라는 자매들을 챙긴다며 학교 밖에서도 이들을 만났습니다. 외부에서도 이제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지를 하실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건가요? 필수적인 상부 보고는 없었고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자매는 석 달 전 A 경위가 자신들의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매의 진술을 토대로 A 경위가 자매를 본인의 집이나 경찰서 숙직실 등에서 재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 등도 뒤져보고 있습니다. 5년 전 학교 폭력을 막겠다며 만든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일어난 학교 전담 경찰관의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청장까지 사과했지만 1년여 만에 비슷한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이쯤 되면 제도 자체에 불신이 생깁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서울 숭이초등학교가 학교폭력 재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서울시 교육청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재벌 회장 손자의 또 다른 폭행 건에 대한 숭이초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김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숭이초등학교 수련원 사건에 대해 지난달 서울시 학교폭력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연루학생 4명 중 3명에 대해 서면 사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벌 회장의 손자에 대해선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던 숭이초의 결론이 뒤집힌 건데 숭이초는 피해 아동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에 재벌 손자는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지난 1일 배포했습니다. 서울시는 숭이초의 이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정황을 판단할 수 없어서 미조치한 건이지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뭐 걔는 가해자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없고 그거 없은 거예요. 서울교육청도 숭이초가 재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청은 폭력의 고의성 그리고 재벌 손자 A군이 관련돼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와 정황이 다수 있었지만 숭이초가 진상을 은폐 축소해 사실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재벌 손자 A군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A군이 수련원에서 친구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또 다른 폭행 사건도 상기시켰습니다. 밤에 그 야구방망이가 그거를 야 잘한다야 하면 흔들렸대요. 애들한테 이렇게. 그때 맞았다는 애 한둘이 있는데 너는 권력을 제대로 쓸지 않으면 너는 남용을 했구나. 교육청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서도 학폭위를 열라고 숭이초를 지도했지만 아직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어제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부당 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MBC 김장겸 사장이 오늘 노동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에 김장겸 MBC 사장이 노동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사장은 부당 노동행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이뤄내고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우선 부당 노동행위를 했습니다. 노동청은 우선 김 사장을 상대로 지난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기자와 PD 등을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스케이트장 관리직 등으로 발령한 경위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노동법에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또 MBC 직원 140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위와 일부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캐물었습니다. 2012년 파업 당시 사장이었던 김재철 전 사장도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노동청은 김 사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MBC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를 방문해 정부가 언론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은 북핵 위기 상황에서 한국당이 명분 없이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두 눈이 퉁퉁 붓고 멍든 이 소녀는 예멘의 폭격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6살 어린입니다.
참혹하고 가슴 아픈 이 모습이 전 세계 전쟁의 참상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얼굴이 온통 멍들고 퉁퉁 부어올라 눈조차 뜰 수 없는 소녀의 이름은 부타이나입니다. 아이는 왜 자신이 아픈지 또 눈을 못 뜨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애써 눈꺼풀을 벌려 세상을 보지만 곁에 엄마와 아빠는 보이질 않습니다. 부타이나의 부모와 5명의 형제 모두 폭격에 희생됐습니다. 부타이나만이 9.4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14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تذكر بالمخيلة حقها قالت ضرب الصاروخ وبابا كان خارج المطبخ يدينا سكر علشان الفجيعة. 세상에 홀로 남겨진 소녀의 사연은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억지로 한쪽 눈을 뜬 사진을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부타이나의 슬픔을 함께 나누자는 뜻입니다.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지 3년째. 그동안 숨진 어린이만 1,000명이 넘습니다. 최근에는 최악의 기근에 콜레라까지 덮쳐 예멘은 죽음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현실에도 국제사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전에 개입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섭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립니다. 지금은 충청 이남 곳곳으로 이어지는 빗줄기가 내일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밤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모레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지역은 최고 120mm, 전남과 경남 해안은 30에서 8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비구름이 오래 머무는 남쪽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대전은 2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후보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4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모레 오전이면 비가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며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법을 바꾸는 논의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